자, 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일지로 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성준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여야 대선 후보들 전국 각지에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담겼는지 강다한 앵커가 정리를 했거든요. 자, 강다한 앵커. 네, 오늘 여야 대선 후보들 전략적인 요충지를 찾아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은 서울에 머물면서 수도권 중도 표심을 공략했는데요. 다른 선진국들처럼 방역 체계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야 합니다.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확실하게 챙기고 경제 부스터샷으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호남과 충청, 강원으로 이어지는 국토 종단 유세에서 정치 보복과 관련해 여권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부정부패는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윤석열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현혹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또 강원도 원주 유세를 마친 뒤엔 안철수 후보 측 유세 차량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잠시 후 빈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오늘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유세버스 사망 사고 수습에 주력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황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수습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은 애도를 표하는 의미로 오늘 하루 유세 활동에서 율동과 로고송 방송을 중지하고 차분한 선거운동 모드를 보였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21일 어떤 변수가 대선 전국의 판도를 바꿔놓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제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모이시는 국민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거리 유세를 하다 보니까 대선 느낌은 확실히 나기는 하는데 많이 모이시기도 하고 또 후보 본인이 이제 또 확진되는 경우도 막아야 할 거고 이게 선대위에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박형수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최영두입니다. 네. 예, 최형두. 최영두 의원. 죄송합니다. 예. 우리 박형수 의원도 잘 아십니다. 예.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군중들이 모이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네. 어제 열린 청계광장 출정식에는 공중 방역기를 설치했습니다. 네. 예, 비말 형태로 방역 입자를 뿌려서 확산을 막는 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 당국의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이 나오는 대로 또 거리두기라든가 철저하게 할 생각이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일단 이 코로나 확산을 막고 하는 것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높고 특히 많은 분들이 투표장을 찾아야지만이 정권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생각이기 때문에 이 방역에 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모든 참석자에게 심지어는 유세 계획을 알리는 공지에서도 모든 당원이나 또 참석자들은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또 후보를 포함해서 연단에 오르는 모든 정치인들이나 출연자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윤석열 후보는 모든 유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청중들과 후보 사이가 먼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길다랗게 나와 있는 무대 같은 것들을 장치해서 그냥 2m 이내에 다 청중들이 모일 수 있도록 했는데 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방송에서도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도 마스크 해야죠. 그리고 지금 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청중들이 모두 마스크를 하고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유세의 특성상 장외에서
그 실제로 이 마스크를 하게 될 경우에 네. 이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요. 방역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어디 철저하게 하고 있겠습니까? 있다? 네,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는 QR 코드 체크를 그냥 하지 않고 가가지고 방역 당국으로부터 벌금까지 맞지 않았습니까? 또 기자들과 쪼개기 식사를 하시면서 음주도 하셨다고 해요.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방역 수칙 위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캠프 차원에서 또 당 차원에서 강력한 주의와 경고가 필요한 일 아닙니까? 네. 우리 진 의원님이 좀 지나치시게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는데 방역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야당이 더 민감합니다. 우리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이 코로나 확산에 더욱 신경 쓰고 있는 우리 야당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당의 지적이나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또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또 그럼요. 검토를 하고 또 책임이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문제다 이렇게 또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진 의원님께 그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제 안철수 후보 유세 차량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또 이재명 후보 유세차에서도 뭐 다행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전복 사고도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대책을 좀 논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네. 유세 본부장이 주도해서 전체 차량을 일제히 좀 점검하도록 하고 예. 또 특히 유세 차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임을 네. 명심하도록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요즘 유세차에는 전기 전자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스피커만이 아니라 네. 무슨 LED도 있고 화면을 예. 막 띄워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화재 사고라든지 또 어제 안철수 후보 버스에서 나타났던 그런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제히 점검하고 안전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현장의 운영 책임자들을 다 지정해서 네. 운영 책임자의 책임하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공문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네. 저 우리 이준석 대표가 전국의 우리 유세 팀들에게 그리고 각 당원 회비에게 이 문제 안전에 최선의 주의를 다 기울이도록 이렇게 네. 바로 통문을 돌렸습니다. 네네네. 특히나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거와 다른데 2012년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전 후보를 네. 당시 후보를 수행하던 이춘상 보좌관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그 충격이 컸다는 점, 그 후보라든가 또 후보 캠프 전체에 그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안철수 후보에서 일어났던 이 사고에 대해서 후보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그만큼 아주 굉장히 그 공감을 느끼고 있고 그 점을 어제 또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선거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시 기억을 환기시키면서 각별히 안전의 주의를 당부하고 정말 각 그 캠프 당연마다 정말 네. 주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잠시 후면은 8시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조문을 할 것으로 좀 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후보께서 이제 단일화를 윤 후보에게 제안을 한 이후에 첫 대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나 언론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건 뭐 안철수 후보가 느꼈을 그 충격과 네. 또 안철수 위로가 후보를 먼저겠습니다만, 네. 했던 그 부분에 집중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당으로서도 그 박근혜 대통령 네네. 선거운동 당시에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고, 그 교통사고였습니다. 당시에는. 네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감이 크다. 우리 특히 핵심 당원들이 아주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 국민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네. 정당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두 후보가 내어놓은 10가지 주요 정책을 보면은 그중에 한 7가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있고 그런 만큼 또 정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네네. 또 국민의 정당, 국민의 정부를 같이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공감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윤석열 후보께서도 뭐 후보 간 담판 가능성을 계속 좀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조문을 하는 빈소에서 후보 단일화 같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쉽지 그러면 않겠죠. 안 되죠. 그런 얘기 그건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예, 예. 생각하고요.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조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로를 지금 심심한 이제 조의를 표하고 우리도 오늘 저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안전에 관해서는 남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특히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부인의 확진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네. 저희들이 안 후보에 대해서 또 안 후보를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어떤 위로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전할 그런 아주 중요한 조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제 언론이 과도한 상상력을 펴고 있다 이렇게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할 수 있을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이제 그런 어떤 조문에서 서로 조문의 느끼는 강점을- 교감 같은 게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거기서 우리 진 의원 말씀처럼 그 초등학생도 아니고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에도 이제 어떻게 관측하시는지 여쭈려고 그랬는데 그 답변은 된 것 같아서 오늘 그 두 후보들 행보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서울 강남 송파를 찾았잖아요. 어제 이제 경부선을 공략을 하신 다음에 둘째 날 이제 마지막 종착지가 서울이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셨단 말이죠. 사실 강남 송파 뭐 민주당에서는 약간 취약지다 이렇게 좀 꼽혀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틀날 유세를 하신 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이재명 후보는 지난 유세 과정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념과 진영에 갈라져서 국정을 운영하면 우리 사회 분열을 앞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우리 사회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고 또 이 전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그 전환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매우 절실한데 그러자면 좌우를 넘나드는 또 이념과 진영을 넘나드는 어떤 통합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런 점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들이나 또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그 당위성을 좀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우리 강남 지역이 네네. 민주당으로서는 전통적인 약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국정 운영의 통합적인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지지를 받는다면 전체 서울 지역의 여론을 환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를 전략적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최영두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광주에서 첫 일정을 시작을 그렇습니다. 하셨고 좀 많이 도셨어요. 이제 그 지금은 또 이제 원주까지 가셨다가 네. 지금 충청도로 가셨는데 네. 요 라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 듣고 싶어요. 그야말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네. 그 바로 분명한 저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 통합이야말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 집권을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에서 지금 100석 조금 넘는 이런 정당, 민주당은 180 넘지 않습니까? 네. 만일 국민들이 갈라져서는 나라를 한 발짝도 진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 통합이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고 있는 국민 통합 없이는 대한민국을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걸 절감하고 있는 후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 통합을 통해서 호남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점을 강력히 밝혔고요. 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에 무인도에 가면서 가져갈 딱 세 가지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네. 첫 번째는 실업이고 두 번째는 부정부패고 세 번째는 지역 감정이라고 예. 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명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는 사실 공직을 하면서 뭐 광주, 전남 여러 지역에서 두루 근무를 해봤죠. 그래서 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윤석열의 사진은 지역주의라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광주, 전남 지역이 한 정당에게 수십 년 동안 몰아주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문했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광주가 대한민국 아시아 세계의 인공지능 거점 도시가 네. 되겠다. 이 뭐 광주시의 사실은 광주와 전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걸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비쳤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진심으로 정말 정부 집권하더라도 여당의 민주당의 도움 없이 또 국민 통합 없이 이 나라를 한 발짝도 진전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절박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다만 이제 또 하나 같은 통합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예.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 얼마 사이에 말을 보면은 네. 또 지냈다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런 말 하실까봐 사실 그리워 약간 걱정하는 국민들 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충정은 뭐 환영하고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사용하고 있는 선거 전략은 국민 분열 전략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소위 세대 포유로는 20, 30대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40, 50대를 고립시키겠다 이런 전략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세대를 분열시키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젠더 갈등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하고 또 정작 발표하려고 하는 공약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져 있었는데 그걸 윤석열 후보의 직접 결재로 다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살렸다고 해요. 이것이야말로 노골적으로 청년 남성들, 소위 이대남에게 어필해가지고 이대남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분열 전략 아닙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제 네. 지역 분열 전략은 쓰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신 거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세대 포유 전략보다는 세대 포용 전략입니다. 그동안에 20대, 30대가 우리 정치에서 가장 소외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가 모두가 청년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청년을 위해서 해준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대 불평등, 불평등의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더 보살피겠다는 것이고요. 여성가족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여성에 대한 그 위협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것이고 지난 얼마 사이에 민주당과 이 이른바 여성가족부가 보여준 행태가 오히려 여성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성폭력, 공직자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 피해 호송이란 말을 하고 그걸 호도하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역사적 피해자인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정부의 기금이나 네. 이 기금을 유용하는 문제, 민주당 전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국민적인 어떤 분노 때문에 사실 여성가족부 일이라는 것은 전 부처의 일입니다. 네. 그것이 몇 가지 의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과 양성 평등을 위한 큰 어떤 정부 부처의 개편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청년들이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걸 선거 전략화 해가지고 세대를 포위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40대, 50대의 지지를 못 받아도 좋은데 20, 30대와 60대 이상, 60, 70대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40, 50대를 고립시키겠다라고 하는 다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전략이 없고요. 그야말로 세대 분열 전략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야말로 지난 5년 동안 우리 정부를 분열시켜가지고 한쪽은 적폐고 한쪽은 악이고 그렇게 해서 집권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그 분열의 프레임에서 다 같이 벗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 포위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세대가 아니 40대, 50대가 20대, 30대에 바로 아저씨이고 삼촌이고 또 20대는 50대가 바로 부모 세대인데 그게 어떻게 포위가 되면 그게 대립적이겠습니까? 초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 의원님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니 세대 포위로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발화한 발언입니다. 세대 포위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공개 그런데 발언을 그걸 한 적이 왜 있었죠. 부인하십니까? 세대 포위 전략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세대 삼촌과 여성가족부 아버지 세대를 포위해서 다시 공격하겠다는 드릴게요. 것이 아니랬습니까? 먼저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진위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일이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마치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놓고 해경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정확하게만 반응 하나 듣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그 보건복지부라든가 전 부처가 하는 일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 여성가족부가 본래 일을 잘 못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몇 가지 의제에서 예컨대 역사적 피해자나 할머니의 보호 문제도 소홀했지요. 정작 중요한 어떤 공권력에 의존한 그런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런 본래의 기능 자체를 지금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포괄해서 새로운 정부 그 부처 개편을 하겠다는 지적이 그러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했다가 양성평등가족부 자체도 폐기해버리고 그냥 여성가족부만 폐지하겠다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들을게요. 다시 개편하는 겁니까? 대통령실이나 그다음 국무총리실이라든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가족과 청년과 여성과 이런 문제는 모든 부처가 다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든가 또는 각 부처에 사는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회복시키겠죠. 여기까지 딱 그건 듣고 뭐 같이 상의하실 문제라. 여기까지 듣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두 분이 오늘 열띠게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20여일 뒤에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